오늘 S&P 500 지수가 전고점을 근접하려고 막 애를 열심히 써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마지막 휘날레를 못 치고 지금 막 깔짝대고 있긴 한데, 일단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온 건 맞거든요. 근데 극단 쪽으로 다 가 있는 것 같아. 상당히 많이 움직인 쪽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 움직임 보면 이 주가가, 이게 S&P 500 지수 오늘 하루 움직임입니다. 27일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날립니다. 오늘 하루.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정 부분 모든 것들이 극단 쪽으로 온 건 맞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중국의 상해 지수도 보시면, 이게 빨간 게 CSI 300이에요. 그리고 파란 게 상해 지수거든요. CSI 300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 터졌던 저점도 뚫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극단까지 내려온 게 맞거든요. 어, 시진핑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터닝해서 바꾸고 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부동산 시행업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술 뭐 지표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기준을 넘지 마라.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폐지한 걸로 알고 있고, 부동산 구매할 때 계약금을 먼저 치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주요 도시는 뭐 30%든가요? 그 다음에 지방 도시는 뭐 80%이 정도 돼 있던 걸 뭐 20하고 30인가 이렇게 대단위로 막 낮춰줬거든요. 지방 도시 같은 경우 특히 80이던 게 뭐 30 정도까지 계약금을 낮췄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과가 좋진 않아요. 물론 이제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은 10%대로 올라와 있긴 한데, PMI 지수를 보면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 중국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내려왔긴 했는데, 일정 수준 어느 순간에 반등을 해야 될 시기가 오긴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추세적 반등으로 다른 애들 올라가는 것보다 속도가 빨리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반등 강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를 해서 풀어줬고, 그러면 선반응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흐물딱흐물딱 흘러내려온다는 얘기는 강력한 반등이기보다는 지표가 뭔가 크게 바뀌는 걸 보고 반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소매 판매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궤도에 올랐는데도 안 된다는 걸 보면, 여하튼 일단 중국도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저점을 찍어야 될 때가, 일시적으로는 저점을 찍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내용, 그러니까 제가 일단 요거 먼저 드릴까요? 이게 세 개인데, 이게 S&P 500 지수가 캔들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 노란색인가요? 주황색? 예, 요게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이 하늘색이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보면, 작년 한 이게 3, 4월 때부터거든요. 보시면 달러 인덱스하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이 패턴이 비슷하죠. 움직임 패턴이. 그 다음에 이 주가 지수, S&P 500 지수는 얘네들 패턴하고 약간 그 반대 방향, 역의 방향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얘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얘네들이 추세적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얘네들이 추세적으로 내려왔죠. 물론 10년 국채 수익률 내려왔다 올라갔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예,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고, 얘네 두 개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죠. 일단은 채권, 그러니까 국채하고 주식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경기가 정점 수준에 있으면 주식은 원래 경기가 확장하는 국면에 베팅하는 자산이고, 국채는 경기가 수축하는 국면에서는 국채를 베팅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 깨질 거니까 안전자산이 국채로 몰리는 거죠. 그런데 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둘 다 가격이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경기 수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쪽 방향으로 몰려서 보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기준금리가 내려오면서, 이 최근 패턴을 놓고 보면 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반응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볼까요? 물론 IT 버블 때도 봐야 되는데, 그때는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상당히 높았고 2000년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온 가장 주된 이유가 유로화가 시장에 도입되면서 달러 가치가 좀 쭉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현재 상황하고
얘기하긴 좀 쉽지는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무리 그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뭐 예를 들면 위안화 강세가 계속 유지될 거다 뭐 이런 쪽 너무 약세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뭔가 유로화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큰 트렌드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이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가 약간 무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글로벌 금리 때하고 잘 보시면 이때 보면 이 채권 수익률하고 이 채권 수익률 움직임이 있죠. 이게 정점입니다. 이게 2007년도 후반이거든요. 그때 채권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정점을 치고 내려오면서, 이때 이제 기준금리도 이 뒷부분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도 추세적으로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여기 보시면 이때가 베어스턴스가 난리가 끝났을 때예요. 3월달. 베어스턴스 난리 치면서 주가가 1차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때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랫방으로 내려오면서 주가도 조정을 받고 같이 내려왔죠. 달러 인덱스 쭉 밑으로 내려왔다가 베어스턴스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시점부터 달러 인덱스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주가는 들려 올라왔다가 10년 국채 수익률 들려 올랐다가 다시 추세적으로 내려오죠. 리먼은 9월에 터졌습니다. 리먼 파산은 9월에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쯤에 터진 거예요. 리먼 파산은. 그런데 그 이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주가하고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인덱스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달러는 강화되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주식 가격은 떨어진 형태로 움직인 거죠. 향후에 이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 방향성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게 추세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이 얘기는 좀 뒤에 가서 얘기를 더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국채 수익률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하늘색이 이게 2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요게 10년이고, 여기 파란색 있죠. 이게 5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년 국채 수익률 움직인 거 보면 5년 국채 수익률하고 지금 최근 붙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거죠.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밑에 있고 이 단기 채권 수익률이 위에 있으니까, 그죠? 붙어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일단 원래 장기 금리가 이제 높은 패턴으로 있고, 여기 이게 지금 장기 금리가 위에 있고 단기가 밑에 있죠. 이게 10년, 5년, 이게 2년이거든요. 그러다가 장단기 금리가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역전이 됐다가 여기서는 지금 역전 패턴이 잘 안 보이는데, 거의 붙었다. 이거 살짝 역전됐죠, 여기. 그러다가 일단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금리가 이게 아랫방에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장기 국채 수익률이 위에 있고 단기가 밑으로 이제 붙어주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순서대로 스프레드가 만들어져요. 정상 스프레드가, 역 스프레드가 만들어졌다. 이때는 좀 약간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보기가 MMO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였거든요. 좀 전에 보신 게. 글로벌 금리 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원래 스프레드가 있다가 장기 국채, 단기 국채, 그러니까 10년, 5년, 2년이 있다가 이 스프레드가 정상 스프레드로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역전이 됐습니다. 두 지표째에 보면 단기가 위에 2년이 위에 있고 지금 10년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붙어서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올 때 보면 다시 스프레드가 정상 스프레드로 만들어집니다. 역 스프레드로 됐다가 내려오면서 추세적으로 내려오면서 정상 스프레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벌어져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오늘 걸 보면 정상 스프레드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단기 금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정상 스프레드가 아니고 역 스프레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요한 건 5년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너무 붙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를 보세요. 노란 게 주황색이 10년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5년인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5년 국채 수익률보다 더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사실은 살짝 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들렸다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점점 들리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는 들리기가 어렵고, 다음번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다음번 들리면 4% 초반대 올라가면 다 아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3배수 TMF인가요? 그거 사셨을 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걸 무색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늘 뚝 빠졌잖아요. 왜 빠졌냐면 이게 오늘 경매가 있었거든요. 5년짜리 국채 수익률 경매가 있었는데 이게 3.08이 나왔어요. 이게 직전에 4.2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여기 있나? 여기 있네. 네, 4.42. 직전에 언제 했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직전 경매할 때 5년 국채 수익률이 4.42에 걸렸는데 요번에 3.08에 걸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만 2.47% 빠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향후에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향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전체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M자 형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M자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다가 다시 밑으로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밀렸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내려갈 건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게 그러면 밀려 내려가는 거는 왜 밀려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 빨리. 그래서 일단은 추세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밀려 내려오면 어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표하고 상관이 있을 건데 지표는 크게 현재 두 가지 지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게 리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실질 지표입니다. 이게 물가를 반영한 거죠. 이 리테일 세일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PC 전체, 그다음에 이제 연두색, 녹색, 연두색, 요게 이제 서비스, PC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PC 그 구스, 그러니까 제품들이거든요. 서비스가 아니고. 근데 추세를 보면 이제 경기 수축 국면에 이렇게 리테일 세일이 약간 밑으로 빠져요. 밑으로 빠지는데 이게 빠졌다가 살짝 최근 보면 빠졌다가 살짝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나 PC가 강력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 가처분 소득을 보면 약간 꺾이는 거 아니야라고 하던 게 11월 달 다시 들렸어요. 실질 가처분 소득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안하게 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전체 일하는 사람 근로자들의 일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뭐 전기 대비 변동률을 연율로 바꾼 거,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비율을 같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추세적으로 윗단에 있다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경기가 수축하거든요. 얘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지금 이 추세가 이 빨간 거 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게 연율이 아마 4배일 겁니다, 얘가. 근데 이렇게 보시면 추세적으로 지금 밑단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이 제로 라인 밑으로 붙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로 라인 밑으로 붙으면서 경기가 수축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일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고용된 숫자의 총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수에다가 그 근로자가 일하는 총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다만 고용은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은 계속. 그런데 고용수가 늘어나는 건 늘어나지만 이거는 뭐냐면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의 숫자거든요. 근데 얘네가 둘 다 패턴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일정 부분 내려온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다시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패턴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한 경제 시스템 내에서 고용할 수 있는 숫자는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일정 부분 내려왔다가 패턴이 요 직전의 패턴에 있었던 것보다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이제 1,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좀 다르고 이 패턴을 보면 일정 부분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내려오기가 어렵고 올라가면 패턴이 같이 올라가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근데 상당히 많이 요 부분이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연절이까지 다 내려왔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직전까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둘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실업률이 3.8인가요? 올라갔다가 지금 3.9까지 올라갔다가 3.7인가 이렇게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는 추세적으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요게 고용인데 이게 좀 헷갈리긴 하지만 길게 볼게요. 이렇게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차트 많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 있죠. 이게 전체 고용 숫자예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이게 매달 고용된 신규 고용 숫자고요. 여기 녹색이 신규로 해고된 숫자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은 뭐냐면 신규로 고용된 거하고 신규로 해고된 요 차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죠. 그러니까 실제로 새로 고용된 숫자인 거죠, 매월. 그런데 얘가 보시면 신규 고용하고 해고는 일정 부분 경기 확장 국면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동반해서. 그리고 이 갭이 벌어져서 숫자가 신규 고용 숫자가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줄기 시작하거든요. 이 늘어나는 강도가.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로 진입하면서 전체 고용 숫자가 늘지 않고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경기가 수축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 제가 잘라봤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데이터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급등해서. 그래서 최근 1년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잘라보면 자 보시면 쭉 늘어나다가 어떻게 빨간색하고 파란색 전체 매월 고용수하고 매월 해고수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에 작년도부터 추세적으로 두 개 다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 즉 실제 고용되는 숫자 매월 신규로 그게 쭉 추세적으로 파란 겁니다. 이거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근데 전체 고용 숫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보라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강도가 줄고 있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정리해 보면 자, 이 일한 시간이 줄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 붙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고용 숫자가 점점 신규로 고용되는 숫자의 강도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냐? 얘가 어느 시점에 정점을 칠 거라는 겁니다. 매월 그러니까 근로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로 고용되는 숫자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느 순간에 정점을 칠 거라는 거예요. 정점을 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플러스로 늘어나지 않는 패턴으로 바뀌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전체 소비하는 거 있죠. 이 소비하는 게 이렇게 늘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궤도는 이렇게 좋은데 왜냐하면 시간이 줄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아직 사람 신규로 고용되는 총 근로자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잘 버텨주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고용 숫자가 어느 순간에 정점을 칠 거라는 겁니다. 얘가. 그게 내년도에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패턴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일자리가 갑자기 확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패턴이 아니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추세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보여드리면 요거는 뭐냐면 이게 미국의 주가 지수고요. 빨간 게. 그다음에 파란 게 뭐냐면 그 미국의 전체 고용 숫자 중에서 그러니까 현재 경제 활동 인구들 중에서 서비스 업종에 포함된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비율인데 얘가 일정 수준 이렇게 직전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거의 80%까지 육박했었는데 이쪽입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게 늘질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패턴 얘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했으니까 무시하고 이 패턴이 늘지 않는 패턴 이게 늘어날 때 주가가 강력하거든요. 얘가 늘어날 때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좋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경제 활력도가 포지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패턴이에요. 이걸로 놓고 보면 또 한 가지는 이건데 이거는 풀타이머하고 파트타이머거든요. 근데 예전에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트타이머를 공격적으로 뭐 그 정책적인 건 떠나서 90년대 중반 이후로 놓고 보면 이게 일정 부분 늘어난 다음에 이 파트타이머가 추세적으로 계속 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이한 거는 파트타이머하고 풀타이머하고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아직 파트타이머가 충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은 찼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수까지 찼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파트타이머는 풀타이머, 이거 파란 게 풀이고 빨간 게 파트타이머거든요. 풀타이머는 내려오고 파트타이머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기가 수축하면. 그러니까 요걸로 놓고 보면 아직 고용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경기가 수축하는 방향성을 갖고 고용이 이루어지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봤던 그거 요거 전체 고용 숫자가 늘어나는 게 어느 시점엔 정점을 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추세적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풀타이머 고용 숫자가 줄어들거나 옆으로 멈추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뭘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이게 M자 움직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M자 움직임을 움직이는데 조금 더 올라갔다 주가가 조정받는데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이 강도는 결과적으로 이 고용 지표하고 이 소득 지표 두 가지, 아니 판매 지표, 개인 소비 지출 지표를 가지고 그 강도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패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지표들은 아니거든요. 이건 매달 뭐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가가 급락한다거나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패턴에 따라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조작하게 되겠죠. 그 기준금리 내리는 속도가 결과적으로는 뭐 좀 빨리 내릴 거냐 늦게 내릴 거냐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빨리 움직일 거냐 늦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아마 그 대응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움직이는 건 큰 추세에서 앞으로 나빠지게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지 이게 주가를 급락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강도도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수준 정도면 한꺼번에 훅 빠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빠지다가 다시 들렸다가 빠지다 이렇게 단기 변동성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요건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플러스 알파로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건 실제로 이렇게 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반등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제가 좀 M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향후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강도가 일단 처음 밀려 내려오는 게 좀 지금 말씀드린 소매 판매나 고용 이외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부동산 쪽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태양건설 워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계속 막아줬잖아요. 이 막아준 게 조금씩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단계로 간 거죠. 지금 사실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터지면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계속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괜찮더라도 우리나라 주가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물론 혼재돼서 움직일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그 반도체 그 기계나 장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매출, 계약 그 금액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 강도가 줄었던 게 이제 다시 터닝해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가격대는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고 디램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런 일들이 터지게 되면 주가 지수상으로 놓고 오면 반도체는 살아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건설주나 소비자 관련된 주식들은 못 올라가겠죠. 그럼 지수는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돼서 움직이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게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지수를 놓고 보면.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은 뭐 2.몇% 정도밖에 아마 안 될 거래요. 물가도 못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가 일단 존재하고, 이건 우리나라 자체만의 문제겠죠. 미국으로 놓고 보면 일단 이게 미국의 상업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오다 멈추는 것 같더니 또 훅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럽입니다. 이게 유럽이거든요.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이미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거 CPPI 그린 스트리트에 나오는 상업부동산 가격 지수거든요. 유럽 쪽은 제가 데이터를 이제 굳이 찾아보진 않고 있는데,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 크레딧 IQ 데이터인데, 내년도에 상업부동산 모기지 만기가 이 정도 나와요. 내년에 6,590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후년에 5,390억 달러. 이렇게 모기지가 만기가 도래되게 돼 있고, 올해도 만기가 도래되는데 점점점 금리가 지금 일정 수준 높은 상황에서 계속 도래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피치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상업부동산의 이 가용률이에요. 이 가용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임대가 널널하다는 뜻입니다. 수요 대비 그러니까 임대되는 게. 그래서 여기 이게 보시면 이 파란 게 이게 공실률이에요. 공실률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다가 결과적으로 2026년도에 공실률이 약간 줄어드는 패턴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라색은 뭐냐면 렌트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게 렌트 비용이에요. 이게 비용. 그러니까 임대료죠. 임대료를 보시면 이게 쭉 올라오다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뭐 횡보하고 있죠. 그러다 살짝 들리는 것 같더니 내년도부터는 또 임대료가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료 인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뭐냐면 오피스 거래 가격대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 보면 지역별이거든요. 전부 다 아래로 내리 꽂고 있죠. 하나 올라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워싱턴 쪽.
그 이외에 이제 주요 도시들이 다 아래로 내리꽂고 있는 거예요. 가격대가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게 이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미국의 라지니까 대형 은행들이 상업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대출 기준을 쥐어짜는 거거든요. 최근 대출 기준이 확 쥐어짜서 작년 올 1분기 이게 데이터를 볼까요? 자, 이게 2분기 때 정점을 치고 3분기 때 약간 느슨해졌습니다. 4분기 때는 느슨해졌어요. 근데 이게 느슨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운데가 중앙점이거든요. 가운데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쥐어짜고 있는 숫자가 많다는 뜻이긴 합니다. 근데 살짝 느슨해졌다고 보는 거죠. 이게 여기는 어디냐면 이게 스몰 뱅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지방도시나,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그 대형 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들 보면 기준을 계속 쥐어짜고 있죠, 위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미국의 상업부동산에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대출해준 규모거든요. 근데 이 빨간 게 높고 파란 게 낮잖아요. 이게 빨간 게 대형 은행이 아니고 이게 아까 보신 아더뱅크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스몰뱅크 쪽에 있는 대출량이에요. 이게 라지뱅크고, 이 라지뱅크가 여기 보시면 한 7천억 달러 정도? 7천억 달러 조금 안 되네요. 살짝 줄었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1조 한 9천억 달러 넘겠죠? 얘가? 그러니까 이게 한 9천억 달러.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이게 여기 보시면 8천억. 맞네요. 이게 9천억 달러니까 2배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 중소지방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는 애들이 대출 기준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 상업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업부동산 한두 개가 자빠진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흔들릴 거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슈를 봐야 될 건, 상업부동산의 문제가 이슈로 터졌는데 그게 이제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만약 그런 게 일어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일어나는 과정 중에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중소지방은행이 뱅크런이 발생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실제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뱅크런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한꺼번에 지방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아니 동시다발적으로 확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주는 충격이.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들이 일정 부분 자영업자라든가 개인들한테 대출들을 해줬는데, 은행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뱅크런을 하게 되면 현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현금을 자꾸 빼가니까. 하기 위해서 자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쥐어짜게 될 거예요. 그럼 만기된 거는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신규 대출은 안 해주고, 이래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방 경제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현재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내년도에 주식시장, 지금 이후에 주식시장은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태하에서 일단 정점을 치고 내려갈 건데, 이 내려가는 패턴은 결과적으로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건 소비 지표, 소매 판매나 PCE하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강도나 일정 부분이 거기에 반영될 거, 시기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 될 거고, 요 두 개의 경제 지표에 반응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인하하고 맞물려서 일정 부분은 주가가 조정 국면을 받게 되면서 내려갈 거다. 내려갔다가 일정 부분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반등했다 다시 내려가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소매 판매가 이렇게 잘 일어나고 개인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난다 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일정 부분 어느 순간에 정점을 치는, 전체 고용 숫자가 전체 고용을 치는 정점을 치는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다시 이제 내려갔다가 반등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경기 수축 국면을 맞으면서 밑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강도의 폭이 어느 정도 셀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 경제 지표가 움직이는 거는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속도를 내면서, 천천히, 그러니까 빠른 속도가 아닌 점진적으로 매달 조금씩 나오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폭락이나 이런 상황은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폭락을 생각한다면 상업부동산 쪽의 문제가 폭락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 요건 중에 하나일 거다. 그리고 이것도 상업부동산 문제가 가격이 하락되니 뭐 대출 연장이 안 되니 이런 부분적인 요건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
뱅크런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에서 스몰뱅크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그 주가의 하락폭이 상당히 세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일단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주가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이 S&P 500 지수나 뭐 예를 들면 다른 걸 볼까요? 이 센섹스 지수, 인도 지수거든요. 요거만 바뀐 잠깐만요. 센섹스 지수 요거만 인도 지수로 바뀐 거거든요. 캔들 차트만. 센섹스 지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 유럽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땡겨서 최근 패턴을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유럽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으로 기구면서 개걸음을 치고 있거든요. 이게 스닥스 50 좀 전에 봤던 게 이게 그 미국의 니케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닥스 지수고요. 근데 이게 인도 지수예요. 세거든요.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센 기업들이, 센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추세가 여기 예전에 있던 고점에 못 밀리면서 여기 있잖아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 수준에 다 근접했고, 독일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 고점을 뛰어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스탁스 50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 강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굉장히 빨리 내려왔거든요. 이제는 방향을 약간 반대 방향으로 틀어야 될 때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일본, 중국 지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일단 일시적으로는 지금은 이 달러 인덱스 방향이 주가하고 S&P 500 지수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게 조정받아서 밑으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제 입장으로선 달러 인덱스가 너무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장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끝나나 볼까요? 플러스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